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상속 공부하기 14번째 시간이며 상속 사례에 대한 공부로는 5번째 시간입니다. 상속과 연관된 중요한 단어는 유언입니다.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보면 좀 많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언에 대해서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유언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남긴 말씀 또는 부탁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고인의 실제적인 유언이라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법에서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인지하고 준수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법 제1065조부터 1071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유언의 종류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으로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필증서와 비밀증서입니다. 통상 유언장 하면 자필증서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민법 1066조에 제시하고 있듯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가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며 자필증서의 문자의 삽입과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며 날인은 도장이 아닌 지장도 가능합니다. 이는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필 유언의 경우는 자필이 중요한 요건이므로 복사본은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유언장의 날짜는 연, 월, 일까지 다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연과 월은 쓰고 일자를 쓰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누구의 생일, 누구의 사망일 등으로 쓰면 이것은 특정이 가능한 날짜이므로 효력이 있습니다. 셋째, 주소는 유언장 전문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유언장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넷째, 유언장의 삽입과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도 유언자가 여기에 날인해야 하는데 누가 봐도 명백한 오기임이 분명하다면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유언을 남기는 경우는 노인들이 많은데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한 수정을 하는 경우는 굳이 날인을 안 해도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필 증서와는 유사하지만 좀 더 보완을 기하는 것이 민법 1069조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 이름을 쓴 증서를 봉하고 날인하여서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 제출하여 봉인상의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는 적합할 때에 자필증서의 유언으로 보게 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필기 능력이 없어 자필증서 유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스마트폰의 녹음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즉, 녹음에 의한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이에 참여해 유언자의 이름과 함께 유언이 정확하다는 취지를 구술해서 녹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녹음에 의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녹음된 내용을
보관한 자 또는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이야기가 나왔으니 참고로 스마트폰의 메모장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모장을 이용하여 일종의 자필 증서로 유언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법원 판례에 보면 컴퓨터나 타자기 등 기계를 이용해 작성하는 경우는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정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먼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그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 내용을 보면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위독한 환자가 유언을 남기고자 할 적에 많이 사용됩니다. 즉 유언자는 말로 유언을 남기기만 하면 공증자가 다 받아 적어 확인해주고 날인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망인이 반혼수 상태로 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될 때에 단순히 고개만 끄덕였다면 망인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아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작성해 놓은 서면을 가지고 구수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유언자가 공증자의 질문에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또는 라고만 단순하게 말했다면 이 또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공정증서에 유언을 남길 때도 유언자가 의사 능력이 있고 직접 서명 날인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합니다. 또한 공정증서 작성 시 증인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 1072조에서는 유언 시 증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 즉 수중자와 그 배우자 직계 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켜서 유언자가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며 유언자의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수유언 증서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데 구수증서에서의 검인 절차는 증거 보전 절차로서의 성격과 함께 구수증서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확정하는 일종의 확인 재판으로서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91조를 보면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그 검인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유언증서의 보존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이고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로 검인 절차를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검인 절차는 유언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유언 집행 전의 준비 절차에 불과하며 유언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해 검인 이후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며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검인 청구가 들어온 경우 검인 기일을 지정해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게 되는데, 통상 개봉 기일과 검인 기일을 같은 날로 정하고 상속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기일을 통지해 참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인은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기에 불과하며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인 절차를 거친 후에도 그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상속인, 법정 대리인, 유언 집행자, 수증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민사법원에 유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언자 입장에서 자신의 유언이 잘 집행될 수 있는지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유언 집행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 규정에서 유의할 것을 좀 더 살펴보면, 유언으로 유언 집행자를 정해놓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유언을 하는 경우에 유언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를 별도로 정해 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집행자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제한 능력자와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자로 되어 있다는 것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민법상으로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 집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유언 집행 사무의 처리 사항을 보고하며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 또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유언 집행자와 상속인의 이해관계가 항상 같을 수는 없는데, 민법은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그 유언 집행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해임 청구가 신청되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직무집행 정지 및 대행자 선임의 사전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과 그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유언은 대충 해서는 안 되고 법에 맞추어 제대로 된 요식행위를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관계된 것이므로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므로 조그만 결격 사유가 있어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언을 하고자 한다면 꼼꼼히 잘 따져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냥 유언을 하지 말고 법적인 상속분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한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이며 아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증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갖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동영상을 업로딩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저에게 힘도 주고 또한 긴밀한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부자라파의 상속 공부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